이제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8페이지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타당. 자, 4번. 타당성. 이 타당성과 관련을 해가지고는 총 3가지의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죠. 반사회. 우리 민법 10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매매가 나옵니다. 네, 한 개씩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사회입니다. (103조) 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딱 된다면 판례에서 나오죠. 판례. 왜 판례에서 나오겠어요 이거? 네? 조문이 낼 만한 게 없죠. 103조가 뭔 내용이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로 한다라는 게 우리 민법 103조인데, 조문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조문에서는 낼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조문을 토대로 우리 판사님들께서 어떻게 판결을 때리셨는가, 그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반사회인 거, 반사회 아닌 거, 그것도 이제 구분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자, 책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1번에 정의관념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하셨다. 무효죠. 무효. 자, 그럼 2번에 보시면은 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하셨네요. 예, 무효가 되겠습니다. 반사입니다. 자, 3번에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이거 쉬운 말로 풀었으면 뭐죠? 헤어지면 돌려준다. 예? 헤어지면 돌려준다. 부첩관계 종료라고 하는 성취가 있게 되면은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예, 그래서 헤어지면 돌려준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이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돼서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박도 반사회는 아닌 것이다. 자, 그럼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보시면은 첫 번째 첩계약은 일단 무효죠. 무효. 자, 그런데 2번에 보시면요, 부첩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이혼이 있을 때 첩과 혼인신고를 해서 입증하게, 당연히 무효겠죠. 이거 안 된다. 자, 3번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 양육비 지급하겠다. 이거는 유효죠. 자, 그래서 이 첩계약과 관련된 거, 첩계약과 관련해가지고는 총 2가지 판례를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바로 윗칸에서 봤었던 판례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일단 첩계약하는 거예요. 첩계약을요. 근데 이게 첩계약이 되는 이유가 갑이 을에게 뭔가를 증여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해제 조건을 붙인 거죠. 근데 뭘 해제 조건으로 붙였습니까?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즉 갑이 일단 이 첩한테 뭘 주는 거예요? 아파트 주는 거예요. 소유권 넘어갑니까? 일단 넘기죠. 어쨌든 넘깁니다. 자, 이렇게 넘기고 여기다가 조건 붙였다.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조건이 현재 불법이죠. 조건이 반사입니다. 조건이 반사면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 맞습니까? 예, 조건이 반사이면은 법률행위 싹 다 반사이다. 다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해제 조건을 여기다가 붙였다라는 거는 헤어지면 돌려주기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첩계약을 계속 우리 이어가자, 헤어지자. 예? 계속 이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사회라는 거. 반사회. 계속 하시려고 하시니까 반사회다. 이거는 계속 하려고 하니까 반사회다.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볼만한 게 판례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줍니다. 이 부정행위, 예? 이런 부정행위를 단절하기로.
단절하기로 하는 마당에 이 첩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급한다. 양육비를 지급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끝내는 상황에서 하는 거죠. 따라서 유효가 된다. 비교하세요. 다릅니다. 달라. 네. 그리고 이거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요. 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셨다. 바람 피셨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을이 가만히 안 있죠. 예? 너 깜빵 가야 되겠다. 예? 간통죄를 묻습니다. 너 이거 간통이다. 간통죄 폐지되기 전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갑은 이제 깜빵 가기 싫죠? 뭔가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할게. 앞으로 잘할게. 예? 을첩 아닙니다. 배우자입니다. 앞으로 잘할게. 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단 니한테 증여를 할 거야. 증여를. 아파트 한 채 줄게. 잘못했다. 자, 그런데 이거 팔지 마라. 우리의 이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해라. 처분하지 마라. 이거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 잘 비교를 합니다. 일단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라는 거를 딱 받아들이셔야 돼요. 헤어지면 돌려준다. 이거는 계속 하려고 하니까 반사회다. 이거는 끝내는 거니까. 그래서 판례에서 단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줍니다. 이거는 단절. 네, 이거는 따라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요거 이제 유지되는 동안에는 팔지 마라. 이 정도는 반사회 아니죠. 자,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바로 나와 있네요. 부정행위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부동산 양도했죠. 처한테요, 첩한테요? 처한테. 자, 그런데 부부관계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거 유효다. 오른쪽 가봅니다.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일생 동안 혼인 이혼하지 않겠다. 당연히 무효죠, 이건요. 자, 그럼 2번에 근무기간 중에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고요. 3번 해외 연수 후에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한다라는 약정. 이건 유효죠. 이 해외 연수를 어디서 보내준 겁니까? 회사에서 보내준 거죠. 그럼 회사에서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연수 마치고 오셔가지고 회사에 좀 기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이제 끝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비를 네가 다 배상해라. 이거는 유효라는 거, 반사이 아닙니다. 자, 그럼 내려가셔가지고요.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봅니다. 도박 자금을 대여한다. 무효죠. 자, 그리고 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려가서 기타 행위로 갑니다. 자, 1번 소송사건에서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죠. 이러면 무효가 돼버린다. 내가 차비랑 밥값 좀 챙겨줄게. 이거는 괜찮지만 내가 1억 줄게. 1,000만 원 줄게. 이러면은 반사회가 된다. 자, 그럼 2번 양도소득세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하셨거나 상속세 면탈을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셨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일단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입니다. 무효. 하지만 반사회는 아니죠. 명의신탁 반사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표현은 상속세 면탈을 목적으로 피상속에서 바로 옮겼다.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아들이 받죠? 아들이 받습니다. 소유권 받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소유권 넘겨받아요? 돌아가시면 바로 받아요? 돌아가시면 바로 받죠? 187조죠. 187조다. 자, 여기서 소유권을 딱 넘겨받으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파시는 거예요. 이거를 팔겠다. 판다. 여기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원칙대로라면은 아버지 명의의 등기해서 아들에게로 옮기고 그 다음에 병한테 넘겨드려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아버지가 바로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유효겠다, 무효겠다? 유효겠다 이 말이에요. 유효.
이거 왜 유효일까요? 그렇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여기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는 건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원칙대로라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옮겼다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예, 결과론적으로 병한테 등기입니다. 바로 넘겨도 결과적으로 병한테 등기가 간다. 마치 중간 생략 등기와 이 논리가 같다고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다. 반사이 아닙니다. 자, 3번의 강박도 나오네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사회는 아니다라는 거. 강박 당하셔가지고 의사표시 하셨을 때 의사표시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유효입니다. 유효. 예. 자, 까지 보시고요. 이 반사회 관련해가지고 일단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반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 질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 질서. 그러니까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반사회가 아닙니다.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다. 여기서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개인의 의사표시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반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당사자들이 뭔가 계약을 한다, 약정을 한다, 아니면은 통정 허위 표시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도 의사표시 맞습니까? 의사표시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의사표시 한 거죠. 짜고. 자, 아니면 아까 봤었던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반사회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법률행위 과정에서 강박이라고 하는 불법적 방법이 있었다라고 해서 반사회는 아닌 것이다. 이런 것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비자금, 소극적 은닉. 이것도 반사회 아니죠. 예, 비자금 은닉했다라는 거는 개인이 임치하신 거죠. 임치. 예, 이것도 이제 계약의 측면에서 아닌 것이다. 자, 그리고 다운계약서 사건. 세금 안 내려고 매매계약서 있었는데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게 기재하신 거죠. 이것도 반사회는 아니다라는 거. 자, 뭐 이 정도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면 예컨대 뭐 성공보수약정 쓸게요. 자, 성공보수약정. 이 성공보수약정과 관련을 해가지고는 만약에 그 사건이 민사사건이다. 이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는 유효입니다. 민사는 유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건이 형사사건이죠? 이러면 반사회가 됩니다. 이러면 반사회로서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저기 칠판에 쓴 거, 뭐 다운계약서, 비자금 소극적 은닉, 통정 허위 표시. 우리가 판례 문장을 보면서 허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 반사회 아니죠. 그리고 뭐 명의신탁, 강박 이런 것들. 개인의 어떤 의사표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 질서랑은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반사회 아닌 거예요. 예, 사회 질서랑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민법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판례에서의 어떤 그 공통점과 맥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실제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판사 마음이거든요. 판사가 반사회라 그러면 반사회고 판사가 반사회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나올 만한 이 판례들만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하게 봐놓으셨다가 문제를 푸시면은 뭐 쉽게 문제 풀립니다. 반사회 별로 문제 안 어렵죠. 예. 자, 이제 뒤에 가서 효과 볼게요. 효과.
자, 반사회 효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사회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일단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게 되면은 무효죠, 무효. 무슨 무효예요? 예, 절대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의 뜻은 이 무효를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보호 받아야 못 받아야? 못 받죠. 예, 모든 사람한테 무효 주장 다 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불법 원인급여. 여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죠. 불법 원인급여의 뜻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못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죠. 예, 맞나요? 예, 예를 들어 첩계약을 했다. 첩한테 증여했다. 에? 야, 네가 10년 동안 해주면 내가 아파트 준다. 에? 준다고 했어요. 10년 다 채웠습니다. 아파트 줄 필요 있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갑이 을한테 찾아가요. 야, 내가 제안을 할게, 제안을. 네가 만약에 10년간 있잖아, 10년간. 10년간 이거 해주잖아?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증여할 거야. 증여할게. 지금 조건부로 증여를 한다라는 거죠. 을이 알겠대요. 이러면 증여계약 체결되는 거예요. 체결 일단 된 거죠. 근데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반사회로서 무효죠. 따라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이 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거 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을이 만약에 10년을 채우셨다 하더라도 갑이 여기서 증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만약에 그러면 갑이 일단 증여 먼저 했어요. 증여 먼저 했어요. 그리고 10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을은 채울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럼 갑이 야 10년 안 채웠으니까 돌려주라. 돌려달라고 한다, 못한다? 아, 이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못한다. 근데 이게 오묘한 게 일단 이 계약 자체가 반사회이기 때문에 무효죠, 무효. 그리고 넘어간 등기 효력도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희한하게도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요. 예, 불법 원인 급여니까요.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예요? 예, 을한테 소유권 귀속돼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일단 무효입니다, 무효. 반사회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예, 불법 원인 급여.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대해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 우리 시험에서 불법 원인 급여가 나오는 거는 반사회밖에 없죠. 다른 파트에서 만약에 무효가 나온다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예를 들어 통정 허위 표시를 하셨다면 넘어간 등기도 무효지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나중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반사회 같은 경우는 추인, 전환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인이라든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이 못 뒤집죠, 이거? 무효로 확정돼 버립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서 이제 양괄호 3번에 보시면은 동기의 불법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동기가 불법인 거죠. 동기가 반사회예요, 동기가. 예, 동기가 반사회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사자들이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자, 여기서 갑의 목적물에 대해서 임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을은 이 목적물에 들어가려는 동기가 있다. 동기가. 여기서 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우스를요. 하우스가 뭐죠? 네?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여기서 도박장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을의 동기가 현재 반사회죠. 네, 동기가 반사회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동기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 동기는 겉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은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거죠. 따라서 법리적으로 따져요, 못 따져요?
못 따져요. 따질 수가 없다. 아니 지금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을이 이런 불법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갑이 전혀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시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 동기의 불법 같은 경우는 유효입니다. 유효. 원칙은요. 반사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동기가 어떻게 된다면, 표시가 된다면요. 동기가 만약에 표시가 된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 동기라고 하는 거는 두 파트에서 나옵니다. 두 파트에서. 자, 지금 보고 있는 동기의 불법, 그 다음 또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착오에서 나오죠. 맞습니다.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게 있더라. 동기의 착오. 일단 이거를 다루는 법리는 똑같습니다. 동기가 불법이 됐든 동기의 착오가 됐든 이게 표시되지 않는 한은 그냥 법리적으로 아예 따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들이 표시가 됐을 때 해당되는 법리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동기의 불법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됐을 때 반사회가 되는 것이고, 동기의 착오 같은 경우도 이 동기가 표시가 됐을 때 착오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동기는 표시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속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무효다라고 돼 있고, 그런데 판례 같은 경우는 동기가 표시가 되고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이러면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로 해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중매매의 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매.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경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돼요. 경년. 2년꼴로 한 개씩 나오는 거죠. 작년에 나왔습니까? 이중매매? 우리가 지난 이론 수업에서 제가 28회 때 기출됐던 거 문제 계속 드렸었죠. 맞아요? 그때 이중매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중매매가 있었습니다. 적극 가담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중매매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아마도 이거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아마도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올 수 있다. 모르는 거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 보겠습니다. 자,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원칙은 유효죠. 원칙은 유효다. 유효. 이중매매.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갑이라고 하는 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목적물을 팝니다. 팔아.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여기서. 자, 1번 매매계약 체결됐다. 자, 여기서 을이 갑에 대해서 계약금 드리고 중도금까지 준 상황입니다. 중도금까지 드렸다면은 을의 채무 불이행이 없는 이상은 갑은 해제를 못하죠. 이제. 자, 이 상황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병이, 더 준다는 병이 나타나니까 갑이 흔들리다가 계약을 또 체결하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중매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갑이 병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던 이유는 을이 기존에 목적물을 10억에 산다라고 했던 거예요. 예컨대 토지를. 근데 갑자기 중도금을 딱 받고 나니까 병이 나타나가지고 나 15억 줄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15억. 그러니까 갑은 흔들리다가 일단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중매매를 하셨을 때 일단 이 계약들의 효력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문제 없어요. 갑과 병의 계약은요? 이것도 유효죠. 이것도 유효입니다. 계약 둘 다 유효다. 왜냐하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 나중에 이행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당신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이 양다리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유효입니다. 유효. 자, 여기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합니까? 네, 그렇죠. 등기를 먼저 넘겨받으시면, 왜 병이죠? 항상 병이 먼저 등기 먼저 넘겨받아요. 맞아요. 항상 병한테 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둘 다 매매 계약은 유효에 해당하고 먼저 이전 등기 받으시면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를 하실 건요. 이 병이 만약에 악이다.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유효죠. 병이 선이면요. 그래도 유효죠. 자, 병의 선악을 따지지 않고 병의 선이 악이를 불문하고 뭐로 한다? 유효로 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2 매수인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었다라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유효예요, 유효. 선악 불문하고 유효다. 자, 그럼 이 이후에 목적물을 넘겨받으시는 분이 만약에 악이라고 한다면 그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을이 취할 수 있는 거. 일단 갑 같은 경우는 이행이 돼야 안 돼요, 이제. 이행이 안 되죠. 따라서 이행 불능. 자, 갑은 이행 불능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자, 이러면 을은 이 갑에 대해서 야, 계약 해지하자, 끝내자. 계약 해지한다, 끝내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의뢰할 수 있는 거는 갑에 대해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네, 원칙 간단하죠? 예,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고, 그다음에 을은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적극 가담이 된 경우죠. 적극 가담은 꼭 보면은 을이해요, 병이에요? 예, 꼭 병이 하게 돼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요. 자, 일단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죠. 갑하고 을하고. 역시 을이 중도금까지 다 드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병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돈 더 줄게 라고 하면서 갑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하셨다. 이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거는 병의 입장에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었다라는 걸 아는 선을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15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인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적극 가담 하셔가지고 매매 계약 하시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거 반사회입니다. 무효다, 무효. 자, 그리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뭐다? 무효다, 무효. 무효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을이 이 병에 대해서 야, 네 등기 이거 무효니까 야, 이거 말소해라. 말소 청구. 이거 돼야 안 돼요? 말소 청구 안 되죠? 안 된다. 왜냐하면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고 병과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죠. 말소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단 여기서 갑이 병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죠? 그렇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사회 맞습니까? 이거 반사회예요. 이거 반사회니까 넘어갔던 거, 이 급여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소 청구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을이 병에 대해서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되죠. 자, 근데 희한하게도 갑을 대위하셔가지고 말소 청구, 이거는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병 명의로의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만약에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 면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이거 무효죠? 무효입니다, 무효. 예, 그렇죠. 왜냐면 이 무효가 무슨 무효니까요? 예,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또 넘어가면요. 무효, 계속 무효예요. 예, 그렇죠.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을은 또한 병에 대해서, 자, 을은 현재 병의 이 불법 적극 가담 때문에 을이 손해를 입으셨거든요. 따라서 이 병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나의 채권 행사에 네가 손해를 끼쳤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을이 채권자 취소권 이거 행사해요, 못해요? 이거 행사 못하죠. 이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 파트가 어디 파트밖에 없었어요? 네,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에서만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했었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 다른 파트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나오죠. 나온다 하더라도 안 된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효인 경우의 법률 관계. 자, 동그라미 1번에 중간에 보시면요, 갑과 병 사이의 이중매매는 유효다. 자, 따라서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 갑의 을에 대한 이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따라서 을은 계약 바로 해제해버리고, 최고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이행불능이니까요. 바로 해제해버리고, 오른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이제 2번 무효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병이, 이매수인 병이 1매매 사실을 알고 만약에 적극 가담하셨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2번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나아가서 알고도 매도를 요청해가지고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봅니다. 아들에 대한 증여나 형제 자매 간의 이 양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은 적극 가담이 추정된다라고 하네요. 예, 적극 가담이 추정이 된답니다. 원래는 추정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1번 계약 체결됐어요. 이렇게 계약 체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이 이중매매를 하긴 했어요. 이렇게 이중매매 하게 되면은 적극 가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의계약 유효자. 그리고 먼저 등기 넘겨받으면은 유효입니다. 유효다. 근데 병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병이 아들이라고요. 병이 가족이라고요. 아들이다. 아니면 뭐 형제 자매다, 형제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 적극 가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추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가 아니라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된다. 만약에 적극 가담이 이렇게 추정돼 버리면 을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니네 적극 가담이야,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극 가담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나 형제자매 이러면은 적극 가담이 추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들어놓으세요. 자, 그럼 오른쪽 가셔가지고 4번에 보시면요,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자,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자, 그래도 5번 봅니다. 일매수인 을은 갑을 대위하셔가지고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 그 밑에 참고 표시 비교 봅니다. 일매수인 을은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쪽 오른쪽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 자, 6번 을은 불법 행위를 한 병에게 직접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확인합니다. 7번 병으로부터 전득자 나오죠. 이분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취득 못하죠.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중매매 관련된 법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이중매매와 관련된 법리가 그 밑에 나와 있는 3번의 점유취득시효 보이십니까? 그리고 4번의 이 명의신탁, 여기에도 이 법리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는 일단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가 있겠죠.
자, 소유자 갑이 있고 시효를 완성하신 분이 있다. 을이 시효를 완성하셨습니다. 완성 후에, 만약에 완성 후에 갑이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전 등기 해주면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일단 이거 유효죠. 일단 유효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뭐 하셨다면, 네, 이거 적극 가담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그냥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효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좌우지간 이 적극 가담이라는 말만 나왔다 하면 그냥 무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의신탁과 관련을 해가지고는, 자, 만약에 신탁자 갑이 있고, 자, 신탁자 갑이 있고 수탁자 을이 있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갑을 계속 소유자로 하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수탁자 을한테. 만약에 이 수탁자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되는 거예요. 병이 만약에 선이다. 병 지금 제3자죠.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맞습니까? 그럼 악이면요? 악이어도 유효입니까? 왜 이렇게 잘하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선악을 불문하고, 자,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했죠. 보호하지 않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유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계약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 여기서 또 적극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적극가담이 있었다. 이러면 뭐가 된다? 이러면은 무효가 된다. 네, 그래서 이 이중매매와 관련된 법리가 이렇게 취득시효와 관련해가지고도 명의신탁과 관련해가지고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그 맥락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이십니까?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만 보고 쉽게요. 자, 내려갑니다. 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사회 그리고 이중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결국 요건과 효과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면 돼요. 요건과 효과. 불공정 같은 경우는 요건이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요건 두 가지. 요건 뭐가 있죠? 불공정. 자, 일단 객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주관적 요건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자, 여기서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러면 이제 객관적 요건 갖춘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관적 요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폭리자가 이것들을 알고 있었고 이것들을 이용하려고 했다. 알고서 이용하려고 했다.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서 한 가지를. 이러면 이제 주관적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이 판례를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이 계셨던 거예요. 노인이요. 이분 평생 농사만 짓고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 나이가 제가 기억하기로 74세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분이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오셨다. 근데 이분이 땅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땅 가지고 있다. 땅. 이 땅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땅이다. 10억짜리 땅. 자, 여기에 대해서 을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단돈 2억에 만약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은, 이러면 급부라고 하는 이 10억짜리 땅과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2억의 대금 현저하게 불균형합니까? 불균형하죠. 객관적 요건 갖췄습니까? 갖췄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려면, 불공정에 해당되려면 이 갑이, 이 노인 이분이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세 개 다 있어야 돼요. 중에 한 가지만. 예,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 폭리자가, 이분이 폭리자죠. 이 폭리자 을이 이것들을 알고서 이용하려고 했다. 이것들을, 이 상태를. 이러면 이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추게 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만한 내용은 여기서의 이 궁박이라고 하는 거는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 거죠. 예, 쓰겠습니다. 급박한 공궁이다. 자, 여기서 궁박이라고 하는 거는요, 급박한 곤궁.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예, 그렇죠. 쪼달린다 그래, 쪼들린다. 예, 쪼들린다라는 거죠. 예, 누구시죠? 쪼달린다. 예, 예. 자, 급박한 공궁. 예, 예, 급박한 공궁. 자, 근데 이 궁박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다 포함이죠. 이런 것도 다 포함이다, 포함. 자, 그리고 경솔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볼만한 내용이 없고요. 무경험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무경험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일반적 경험 부족이다. 예, 일반의 부족이라는 거. 일반적 경험 부족이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만약에 계시다면 대리인 기준으로 뭐뭐 판단하죠? 네, 대리인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을 판단을 한다. 그리고 본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궁박이다. 네, 이런 내용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피해자와 폭리자 간에 만약에 부재소 합의하셨다.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소송 제기해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런 거는 무효로 처리해버린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자, 이 적용 범위 같은 경우는 일단 무상행위에 적용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에는 적용이 안 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증여라고 하는 거는 반대급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증여가 뭐죠? 증여? 돈 주고받는다, 안 주고받는다? 안 주고받는다. 이런 뭐예요? 증여예요. 증여 맞습니까? 네, 증여. 돈 안 주고받는 거죠.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아예 없는 거예요. 불균형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두 가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함께 좀 보고 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에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확인을 하시고요. 뒤로 가봅니다. 자, 핵심 이론에 보시면은, 자, 판단 시점에 보시면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돼 있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현재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2억의 매매 계약 체결했죠. 근데 지금 10억이지 않습니까? 불균형하죠. 근데 만약에 이후에, 체결 이후에 땅값이 1억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불공정이에요? 그래도 불공정이다, 아니다? 불공정이다. 그래도 여전히 불공정이다. 판단 기준이 언제니까? 체결 당시 기준이니까. 자, 체결할 당시에 땅값 얼마였어요?
체결할 당시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어요. 체결할 당시에. 자, 체결할 당시 2억으로 체결했죠. 불균형해요. 예. 이런 불균형 된 거예요. 이후에 체결 이후에 땅값이 만약에 1억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체결 당시에 10억이었으니까 불균형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해당된다라는 거. 판단 기준 이해되십니까? 성립 당시. 자, 그다음 그 밑에 요 동시 충족 여부를 보시면은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구비할 거 아니죠.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자, 궁박의 의미를 보시면 여기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고요. 일시적, 계속적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급박한 공궁이었죠. 급박한 공궁. 책에다가 이렇게 막 쪼들린다라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자, 급박한 공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급박한 공궁. 자, 그다음에 무경험 같은 경우는 일반 생활 경험 부족이다.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는 거 주의합니다. 자, 그럼 대리가 나오죠. 대리인이 등장을 하셨다면은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이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이다. 경무대죠. 경무대. 경솔, 무경험, 대리인 기준 판단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추정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급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을 입증했다라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증하셔야 한다. 누가 입증하죠, 이거? 네, 피해자가 입증한다. 그럼 피해자는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 중에서 한 개만 입증하시면 돼요? 다 입증하셔야 돼요? 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다 입증하셔야 된다. 왜 다 입증하셔야 된다? 뭐가 안 되니까. 예, 추정이 안 되니까요.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 입증하셔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 자, 내려서 적용 범위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무상행위, 증여, 경매 이런데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까지 보시고 이제 법률행위 마지막 파트, 이 해석과 관련된 파트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